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최근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법, 공정경제 3법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우찬 교수인데, 김우찬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만이 아니라 경제개혁연대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우찬입니다. 김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제 소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학교 외부에서는 경제개혁연대 소장,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두 개가 다른 겁니까? 몰랐네 나도. 자매기관이고요. 그렇지만은 활동 그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활동의 종류가. 다시 한번. 경제개혁연구소는 그야말로 연구소고요. 오케이. 그래서 재벌개혁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하는 데고요.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개혁연대는 입법 활동을 하거나 직접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 고발이나 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렇게 어떤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 오케이. 아니면 개별 기업 법안에 대해서 운동단체죠. 오케이. 하나는 운동단체, 하나는 연구단체. 그러면 제가 지금 이메일로 받아보는 그 뭐 보도자료라든가 뭐 자료들은 그게 어디 경제개혁연구소 건가요? 경제개혁연대 거? 그것은 뭐 같다? 같은 데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소장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교수님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 계신 김상조 실장님께서 하시다가 2017년도에 이제 그렇죠. 정부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만두셔서 제가 두 가지를 하느라고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겸직이 된 거구나. 네, 원래는 겸직이 아니죠. 몰랐어요. 네. 그렇구나. 고려대로 언제 옮기셨나요? 그 전에 KDI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위를 마치고 정부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는 원래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이었죠? 네, 원래 공무원 재정경제부를 그만둔 게 2000년. 그래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2012년까지 일을 했고요. 12년 동안.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8년이 됐고 9년째 들어섰습니다. 김 선생은 이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은 있었습니다. 제 전공은 사실 기업 지배 구조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국제금융이었는데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 중에 안드레이 슐라이프라고 그 당시에 90년대 말에 기업 지배 구조를 진짜 각광받는 그런 분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고요. 연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교수가 된 다음에 장하성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참여연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참여연대 관심을 언제 들어갔어요? 2000년에 들어갔습니다. 교수 되자마자 일찍 시작했구나. 교수 된 게 2000년 3월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참여연대 이제 처음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가다가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상했습니다. 갔더니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박사학위도 받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의에 갔더니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결국은 이 기업 지배 구조 관련된 운동을 하려면은 법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소송 절차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안 되겠다. 열심히 여기에 이 회의에 와가지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다가 이제 결국은 20년이 지나 버렸네요. 네. 예.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네. 네. 네, 그런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국회에 지금 공정경제 3법이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우선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공정경제 3법. 그러니까 경제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3개를 정부가 국회에다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상법 개정안, 두 번째가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거. 요 세 가지를 가르쳐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그러면 소속위원회가 하나는 법사위고 네. 상법은 네. 나머지 두 법은 그러면 정무 위로 맞습니다. 올라갔겠네요. 예. 네. 네. 근데
준비하기는 법무부가 준비를 했을 것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준비하고요.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 이렇게 세 부처가 네. 한 겁니다. 각각 내용을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법은 뭐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있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중 대표 소송 제도의 도입, 두 번째가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공정거래법으로 넘어가면은 전면 개정안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들도 있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역시 핵심은 기업 집단에 관한 규율인데요. 여기에도 핵심적인 내용은 5가지. 첫 번째는 사익 편취 대상 회사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주 회사가 자회사, 자회사가 손자 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율을 올리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결권 제한이 들어갑니다.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그리고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 그렇게 5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고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은 금융 그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개별적으로 감독을 받고요, 규제를 받고 감독을 받고, 금융지주회사는 또 나름대로 그룹 차원에서 규율을 그렇죠. 받는데. 네. 그래서 삼성그룹 안에 있는 금융계열사들, 현대자동차그룹에 있는 금융계열사들은 개별적으로는 감독을 받지만 그룹 차원에서 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규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이 나온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많은 분들은 듣고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논란거리로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법인지 알겠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법부터 얘기를 하면 상법의 경우는 현재 지금 감사위원을 뽑는 것 갖고 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네. 감사위원의 경우에 이제 분리 선임을 이제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인데요. 그러니까 감사위원이라 하면 이사회 안에 부속 위원회가 각각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그 동안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3사람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이제는 감사위원을 이사 뽑는 거랑 별도로 뽑자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상법 개정 이후에는 1차적으로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뽑고 뽑힌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데 이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총수일가나 경영진 입맛에 맞는 분들로 우호적인 분들로 이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의결권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권 없죠. 제한의 네.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없죠. 네. 얘기를 해서 2012년부터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도에도 다 분리 선임을 하자는 공약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고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할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하지 않을 이사를 따로 분리를 해서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될 사람들은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뽑을 때부터. 예.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인 분들이 감사위원을 해서 사내이사와 경영진,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게 분리선임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리선임이 사실 한국에서만 주로 얘기가 되는 얘기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못 들어본 케이스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3% 의결권 제한과 분리선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같이 네. 가야 되는데요. 이 같이 가는 제도가 우리나라 상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렇죠. 쭉 가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감사위원 뽑을 때 예전 감사처럼 의결권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부는 이것은 감독 기능이기 때문에 집행 기능이 아니고 3% 의결권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외환위기 직후에는 감사위원들이 분리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 생기고 증권거래법이 흡수되고 상법 안에 모든 지배구조 관련된 사항이 만들어질 때 갑자기 바뀌면서 순차적으로 이사 먼저 뽑고 그 중에서 감사위원 뽑는 그렇죠. 걸로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 전통이 이제 없어지고 사실상
전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자, 분들로 근데 그렇게 구성이 생각하면 과거에도 감사를 뽑을 때 감사위원을 뽑을 때 3% 룰을 처음 선임 단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분리 선임을 했던 역사가 꽤 깁니다. 9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재계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해서 누군가가 선임이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장악됐다.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었던 거죠. 과거의 그 경험만 얘기는 좀 봐서도. 앞서가는 거고 우선 제 얘기는 그렇게 분리 선임을 했을 때도 별 쓸모가 없었는데 이번에 분리 선임하면 뭐가 이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 결국은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는 이사 선임 제도고요. 감사위원 선임 제도인데 감사위원 선임 제도를 주주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주주들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주주들이 이것을 네, 이용하지 네. 않았지만은 이제는 주주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스토어십 코드를 가입한다든지 국민연금도 스토어십 코드를 가입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주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도는 있었는데 이용을 못했던 거고요.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은 그때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외국인 자본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해서 선임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칼 아이칸의 경우에도 집중 투표 제도를 사용을 했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법의 경우는 지금 이슈가 감사위원 3명을 별도로 숫자가 3명인가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되나요? 법에는 1명 이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회사들이 1명만 최저 기준 1명의 감사위원만 분리 선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예를 들면 3명으로 한다면은 애초에 분리해서 선임되지 않은 일반 이사들도 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감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1명만 그런 식으로 분리 선임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2명은 분리 선임이 아니고요. 결국 2대 1로 해서 이렇게 선임된 분이 감사위원회 별 문제 위원을 없음.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장악하기도 하시고 네. 감사위원회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법을 그러면 이따위로 만든 거예요? 이건 또. 원래는 2012년도 대선 때 나왔던 안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법무부가 내놓은 그렇죠. 안에 의하면은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글쎄 말이에요. 선임하도록 네. 돼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 황교안 아닌데. 그런가요? 네. 그 당시 황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재계와의 오찬 이후에 이제 뭐 상법 개정 안 네, 한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하고 뭐 흐지부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안은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1명만 선임하는 것으로 나온 거죠. 굉장히 약한 법안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못 들어보셨어요? 결국은 그 총선 전에 이번 올해 총선 전에 그 야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 그 뭐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사실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합의를 해야지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 갖고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한 사람만 분리 선임하는 안을 계속 갖고 있었다가 그럼 총선이 되고 나서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전원 분리 선임하는 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약한 버전으로 계속 가고 결국 제출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한 곳이 누굴까? 뭐 결국은 정부 제출안이니까 법무부와 청와대겠죠. 그리고 근데 법무부는 이미 3명을 다 전원 분리 선임하는 걸 법무부도 뭐 내부적인 일이지만은 의견이 뭐 의견이 왔다 갔다 네,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된 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1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해야 된다. 그 예를 따른 거죠.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지금 김상조 씨가 정책실장 가고 난 다음에 뭐 개혁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걸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름 자기가 추진하고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타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 법안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게 김상조의 판정패의 타협인지 판정승의 타협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전임 연대 소장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요. 뭐 김상조 교수님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통화를 하지도 않고요. 괜히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와일리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전혀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난 이제 그게 지금 김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한다는 말을 처음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사회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한다는 것에 실효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가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것을 굳이 추진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다고 이사회라는 것을 서구의 제대로 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소위 대주주나 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떠나서 아예 경영진을 더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인디펜던트한 그런 이사회를 한국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아무로나 자꾸 뭐 그 얘기만 맨날 얘기하고서는 세월 보낼 일이 아니라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온 걸 보니까 한 명 이상이라고 딱 오니까 이거 뭐지? 약간 좀 요새 제가 이제 그 하는 농담 삼아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정치인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척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하는 척하는 정치인이랑 일하는 척하는 공무원들의 타협의 또 결과 아닌가. 그러니까 요번에 제출한 공정경제 3법으로 대단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재계가 저렇게 반발하는 게 굉장히 우스울 정도고요. 아마 정부 쪽에서는 이제 자위를 하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첫 발을 내딛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위로를 하면서 스스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통과시켰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큰 변화, 갑자기 엄청나게 공정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낮아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길을 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안 해줄 것처럼 막 반대를 세게 해요. 지치게 하다가 그러다가 한참 일단 이거 정도면 뭐 우리도 오케이 해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그걸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셋을 원하다가 너무 힘들던데 하나라도 해주겠다고 하면 아 그래 이거라도 일단 하고 보자라고서는 하고 넘어가면 그 사실은 이제 나머지 둘을 갖고 하나만 하는 꼴을 또 다시 또 원래 또 사람들이 하죠.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상법은 그게 좀 가장 큰 이슈인 건가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외에도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서도 재계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기업의 투자를 못하게 하고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어렵게 하는 법이 아니고 사실 친기업적인 정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중대표제 소송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뭐를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개혁연대에서 뭘 하고 싶은데 무엇을 못했나요? 최근에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그 뉴스에도 나왔던 그 DLF 사태. DLF를 이제 불완전 판매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사실 DLF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채권을 기초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독일의 국채의 금리가 네거티브가 되지 않는다,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았다가 이제 뒤집어 쓴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내부 통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손태성 당시 은행장 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200억 원 상당의 그렇죠. 과태료를 받았고요. 근데 우리 은행은 우리 금융제주 회사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100% 자회사.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주주가 왜냐면은 뭐를 소송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받은 거는 회사의 손해인 거죠. 손해를 끼쳤으니 행장이라는 어떤 이사가 임무를 해태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이건 당연히 이제 주주의 손해이기 때문에 네 책임을 주주가 져라. 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우리은행의 유일한 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문을 보냈죠.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라.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은 회장이 또 손태성 은행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중대표 소송이 있었다고 하면은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거는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희 단체가 여러 원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금융지주 회사의 주주로서 우리금융지주의 이사가 아닌 우리 은행의 이사 손태성 은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재벌 경우에 일종의 모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도 상장이 되어 있고 자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도 상장이 되어 있으면 굳이 다중대표 소송을 필요 없이 직접 모회사가 됐든 자회사가 됐든 직접 그 주주들이 소송을 하면 되는데 자회사가 비상장인 기업들인 경우에 비상장 기업에 이 뭔가 그 소위 말하면 모기업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모기업의 주주들이 아무런 거를 못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재벌 총수들이 자기가 뭐 소위 말하는 쌈짓돈 빼먹는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갖다 놓고 거기서 돈을 빼먹을 때 그것이 결국은 모회사에 해를 끼치는데도 모회사 주주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 다중대표 소송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입니다. 그렇죠. 2000년 초반에 SK 글로벌 회계 분식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때 같이 분식 회계를 했던 회사가 SK 해운입니다. SK 해운은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으로 SK라는 회사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당시 SK 해운의 이사가 송길승 회장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아상이라는 회사와 부당 내부 거래를 하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하고 불법 정치 자금까지 제공하고 그래서 한 1조 원대의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주주가 없으니까 외부 주주가 없으니까 현대 SK 해운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중대표 소송이 있었으면은 SK의 주주로서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주주대표 소송의 범위를 넓히는 거를 다중대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주대표 소송은 진짜 회사를 위한 겁니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그렇죠. 이사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기업 규제 3법이다 해서 프레이밍을 걸어가지고 오도하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김을 좀 뺄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다중대표 소송 이전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직접 주주가 대표로 해서 소송을 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이 뭐 별로 이렇게 썩 뭐 주주의 권한을 갖다 보호해 주지를 않고 또 벌금을 내더라도 뭐 굉장히 낮게 때리고 해서 주주 대표 소송 자체가 이렇게 대단하게 힘을 갖기가 어려웠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이 있죠. 일단 주주들이 본인이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경제적 이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나 이런 시민단체가 소송꾼이 공익적인 됐어. 마인드를 갖고 네. 했던 거고 하는 과정에서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입증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형사사건화한 경우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은 공정거래에서 이미 조사한 거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판사님들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은
훨씬 큰데 굉장히 적은 금액만 결국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일부 도입된다는 게 지금 상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정거래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집단 소송의 경우에. 집단 소송에 들어가. 그러니까 증권 집단 소송만 있었는데 이것을 모든 경우에 다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거 다중 소송이 아니라 집단 소송의 상법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주주 대표 소송과 다중 대표 소송은 이번에 그 디스커버리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집단 소송의 경우에 그걸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집단 소송도 상법에 들어가는 거죠. 집단 소송 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별도인가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정경제법에는 속하지 않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공정경제 3법이 있고 그 후속으로 2개 법이 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벌적 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 5배까지 네, 하는 네. 상법 개정안 그리고 집단소송법 제정안. 그래서 3+2 5개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걸 왜 굳이 분리해서 하죠? 시차가 지금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냥 언론에서 사실 공정경제 3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그렇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네. 공정경제 3법이 빨리 통과가 안 되면은 결국 공정경제 5법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군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무슨 생각했냐면 다중대표 소송은 뭐 승리일지는 모르지만 작은 승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거보다는 집단 소송이 더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 클 것 같은데 그걸 왜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공정경제 3법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논의된 시기가 길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숙려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반면에 이번에 나온 것들은 조금 논의 기간이 짧았다고. 심하게 말하면 오래 고와가지고 다물은 나 빼고 뼈만 좀 건져가지고 올려는. 그렇죠. 통과 가능성 있는 걸로 굉장히 약한 버전으로 근데 만들어서 좀 제출한 이상한 거죠.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네. 자기네들이 180석을 갖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을 신경을 써서 미리 줄여서 갖고 온다? 누구를 신경을 써서 갖고 왔다는 뜻일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만들어 놓고 공정거래법은 이제 통과가 안 됐고요. 국회를 그렇죠. 제출했지만은 상법도 다 안이 있었죠. 네.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다수당을 차지했으면은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갖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일단 그게 놀랐어요.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조금 더 의욕적으로 그 해야 일까지는 되는데 하기 싫었던 거지.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하는 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더 그 레벨을 올리면 또 한 차례 또 굿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뭐 그렇겠지만은 뭐 이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 내년 하셨죠? 뭐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일 새로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요. 그런가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걸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무원 조직의 자체적인 무슨 개혁을 갖다 해서 그걸로 뭐 성공하고 또는 승진하고 인정받는 체제가 아니라 누가 시켰을 때 그것을 갖다 그렇죠.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갖다 또 시키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법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정거래법. 네. 가장 큰 거는 그 검찰 고발을 갖다 전속 고발 폐지 경성 담합의 경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을 했는데 고발권을 이제 뭐 피해자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전속 고발권 폐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정거래법을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담합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형법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거였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그동안 이거를 풀자는 얘기가 이제 많아 있었는데 이번에 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질이 나쁜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한다라는 식으로 가두리를 쳐놨더라고요. 옛날에 할 때는 가두리 치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빠지는 내용들이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 빠지고요. 그리고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빠지고요.
그래서 빠지는 것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자위를 하겠죠. 그래도 담합의 경우에는 경성 담합의 경우에는 이제 전속 고발권 제도가 폐지가 된다. 지배력 남용은 왜 빠졌을까? 사실은 그게 클 텐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역시. 법 통과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미리부터 조금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저거를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까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지만 사실 애초에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대단한 뭘 했다라고 또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것이 뭐 차 빼고 포 빼고 또는 뭐 뼈다고 빼고 못 빼고 그런 면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 네.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유일하게 아마 나오는 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계속 누차에 걸쳐서 이거는 최저 기준의 개혁 법안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마저도 통과 못 시키면은 너무나도 창피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재계가 반발하는 거는 이건 재계의 갑질이다. 뭐 그렇게 얘기는 근데 계속 하고 이제 있죠. 재계는 뭐 원래 아유 저 사람들 원래 저런 거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친보 계층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됐든 간에 이 법이 지나칠 정도로 차 빼고 포 뺀 느낌이 든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또 사람들이 좀 없어요. 이것도 약간 진영 논리의 반영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니면 뭐 언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은 이게 마치 이쪽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것만 언론은 뭐 광고주의 입장을 당연히 절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 마치 뭐 경제가 무너지고 코로나에 뭐 경제 침체가 더 있게 되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최저 기준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언론에서는 별로 보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한겨레나 이런 데서는 또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면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놈들 때문에 때 우리 대통령이 못 살아 또 이런 식으로 욕할까봐 또 눈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공정거래법에서 지금 그거 말고 또 뭐가 큰 이슈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네. 크게는 집행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집단 규율이 있고 혁신 성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지금 뭐 논란되는 거는 이제 기업 집단 관련된 규율입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익 편취 대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직접 지분을 이번에 개정안에 따르면 20% 이상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5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대상이 그렇죠. 됩니다. 지금까지는 30% 이상이었는데 이걸 20% 상장회사 30, 비상장 20 이렇게 차등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피하는 회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29.9%를 유지합니다. 상장회사 30%를 그러니까 이게 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선이라는 친구가 없어도 정말 의지짠하게 보이는 게 자식 한 29% 하면 누가 뭐래? 그거를 29.99까지 가는 걸 보면 정말 못났다. 그래서 이제 20%를 낮추고요. 네. 이 경우도 그리고 50% 이상 갖고 있는 자회사도 범위에 포함을 시키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데 조사 대상만 넓혀진 거지. 사실 과징금이 실제 부과되고 검찰 고발되고 형사 그 사건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2013년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그렇죠. 규제 23조 2가 도입이 되는데 과징금이 부과된 케이스가 8개뿐이 안 됩니다. 8개뿐이 안 되고요. 이것도 재계가 반대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맞소송을 하고요. 재계가 이긴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흐지부지한 상태고요. 이번에 그렇게 범위를 넓힌다고 해가지고 나아질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부당성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당성 요건,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성 요건이라는 거는 경제력 집중을 가져와야 돼요. 아무리 사익 편취를 많이 해도 그 시장 내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은 이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에 불과하지 이걸로 인해서 뭐 재계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소송에 휘말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김 빠지네.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상 회사가 많아지는 거는 많아진다. 한 2배 이상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부당성 요건을. 그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지주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네.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장 회사는 20%만 들고 있으면 되고 비상장은 40%인데 그렇죠. 이거를 30, 50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원래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도입을 네, 할 때 있었던 30, 50으로 가져가는 건데 근데 혹시 오해할까봐 물론 오해 안 하시지만 이게 앞으로 나온 신규에만 해당되지 원래 있던 기업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서요? 그게 이제 가장 네. 김 빠지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30, 50 기준을 못 갖추고 20%, 40% 이렇게 굉장히 낮은 비율로 갖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손은 다 잃고 앞으로 나올 송아지를 상대로 지금 울타리를 그렇죠. 치는 거지. 네. 네. 거기는 다 봐주기로 했고 네. 새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거고요. 네. 지금 지주회사로 전환할까 말까 생각하는 그룹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지금 이미 이행한 그룹에 대해서는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빨 빠진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듣다 보면요, 저는 사실 그 왜 미국에서 그 존 볼튼이라고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하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갖고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한 2년 정도 지나서 김상조 씨가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하려던 거를 누가 막았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실명까지 들으면서 책 하나 써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재밌겠네요, 그 책은. 김상조 씨 성격에 그것도 못 쓰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룹 아니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네, 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안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익 편취, 그다음에 지주회사가 있고 의결권 제한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요. 네. 순환 출자도 지금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네.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만 새로운 순환 출자를 형성하지 못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기존 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의결권 제한이 안 됩니다. 네, 건드리지 그러다 않고.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은 굉장히 큰 규모의 순환 출자가 있는데 여기는 의결권 제한이 안 들어가고 태광도 마찬가지인데 들어가지 않고 그 이후에 새롭게 10조 원 이상이 되는 그룹에 대해서만 이걸 규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리면은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원래부터 있죠. 근데 계열사 간의 합병이 있을 때는 금융보험회사는 아예 의결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사실은 그 금융보험회사는 좀 빨리 말씀하셔서 좀 못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금융보험회사는 계열사 주식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주총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계열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아예 행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90%가 금융 소비자의 돈이거든요. 총수 일가의 돈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총수 일가가 본인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금융보험회사들은 건전한 자산 운영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열사 주식을 떡하니 갖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지주 그 총수 일가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결권 제한이 이제 굉장히 약하고요. 설사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바인딩이 되는 회사는 3개 회사뿐이 없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호텔신라, S1 이 3개 회사뿐이 없습니다. 3% 이상 의결권 제한이 들어가는 회사는 그렇게 돼 있고 그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출원을 했는데 주식을 출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출원한 재산을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근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그렇죠. 이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해서 결국은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이건 문제다. 공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의결권 제한을 이제 가하는 건데 이것도 금융보험에서 지금 15%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익법인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 핵심은 뭐 의결권 왜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지분이 이렇게 있어봤자 큰 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매년 그 돈을 갖다 실제적인 공익 활동에 얼마 이상 쓰게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또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동안에 나왔던 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들을 들여다 보면은 결국 주식을 팔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그렇죠. 의무 지출 요건을 부과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받은 배당 그 수입을 대부분 그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해라 이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주식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무 지출 그 비율을 부과하는 건 아닌 그렇죠. 거죠. 예. 참고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자기의 재산의 5%를 매년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갖다 놓고 돈을 쓰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의 말하자면 이제 장난감 놀이하는 데 쓸 수 있고 또는 뭐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돈을 사용하는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그거 역시 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금융법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금융그룹을 단위로 해서 감독을 하자는 얘기는 사실은 제 기억에 이게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김상조 교수가 사바티칼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고도 다녔던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독일에서 그 콤비나치온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트러스트를 감독하기 위해서 그 들어와 있는 독일법을 갖다 이제 참여를 해서 참조를 한 건데 실제로 이걸 도입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룹 단위의 규율이고요. 그룹 단위로 규율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전한 자산 운영 기준에 훨씬 벗어나서 갖고 있는 경우죠. 그 경우에 이 비금융회사가 이 제조업 회사가 뭐 도산을 하거나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거고 네. 건전성이 나빠지면 결국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그렇죠.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대표인 케이스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에 동양생명과 동양그룹 간의 관계였죠. 그래서 동양그룹이 어려워지니까 동양생명이 이런저런 식으로 우회 지원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양증권과 같이 이제 넘어갔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융 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을 해서 결국은 이제 대상 그룹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6가지고요. 삼성, 한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룹들이고요. 동부 DB 그룹이 있고 여기에 아직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미래에셋과 교보가 네. 6개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삼성그룹이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삼성생명이 너무나도 많은 자기 자산 중에서 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영업을 하고 주가가 오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반도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삼성생명에게 결국은 이제 직격탄이 되고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삼성생명은 자본금을 더 많이 쌓아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본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는 그룹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룹 위험을 파악을 하고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법안에는 그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요. 그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계량적으로 계산되는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지금 방금 말한 거요. 우리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알아들을 분은 한 5%나 될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면은 이제 네,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을 충분히 쌓아야지
삼성생명이 그러니까는 전자 개별 한 회사에다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할 거면 그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그 거기 상응하는 자본금을 더 쌓아라. 그렇죠. 네, 예비적인 목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할 리는 없을 테니까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개별 회사에 자기 돈의 9%를 투자하는 돈의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대응을 하겠죠. 낮추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 법안에 가장 우려하는 거는 낮추지 않고도 자본금을 덜 쌓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갈까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아.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그 원칙은 법에다 갖다 놓고 시행을 하는 메커니즘 파라미터를 시행령에서 조절을 해서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왜 그렇지. 그런 의심을 제가 갖고 있냐면은 올해 2월달에 금융그룹 감독 제도 개선에 관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위험 관리 체계나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것을 만들면은 그룹 위험을 적게 잡아주겠다, 그렇죠. 경감시켜주겠다. 네. 그 얘기는 자본금을 덜 쌓아도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얘기예요. 팔지 않아도.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갖다 했다고 해서 그래 자본 리ኳ어먼트를 요구량을 갖다 줄여주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험 관리 네. 제도고 내부 통제 제도라면 주식을 팔아야죠. 근데 그 위원회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자본금을 덜 쌓게끔 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2월달에. 네. 이번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시행령에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고 금융위에서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시행령이 다 위임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에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따라오는 동안에도 많이 지쳤죠. 예,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자세한 얘기는 뭐 이 정도 얘기 듣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걸 갖고 지금 기업에서 뭐 자기네들 때문에 이것도 하면은 우리나라 뭐 기업을 뭐 사업을 할 수 없다, 너무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완전히 오도하고 그 잘못 이해한 거죠. 아니면은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달리 생각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했는데 기업 규제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공정경제 3법은 대부분 뭐냐면은 총수 일가를 겨냥한 겁니다. 총수 일가가 회사를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약한 버전으로.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법을 제출할 그렇죠.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 수구 언론들이 쓰는 가장 그 제일 좋은 그 도구가 바로 그건데 뭐냐면 기업 총수와 기업을 동치시키는다라는 그 전제는 싹 빼먹고 이게 기업을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 전제가 도리어 결론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은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의 경우에도 결국은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황제 경영을 한다든지 사익 편취에 해당되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총수를 견제하는 건데 그래서 회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반기업적인 어떤 규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 차 빼고 포 빼고 올라온 거를 보면서 어때요,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뭐야?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결국 요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 감정도 들죠. 그러니까 우리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뭐 김앤장이라고 불렀었죠. 장하성 교수님, 김상주 교수님 들어가고 그 당시 이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가 네, 그렇죠. 4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나온 법안들을 보면은
너무 늦었고요. 일단 너무 늦었고 너무 내용이 약하고 물론 이거라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절대 찬성이고요. 이게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내용의 면면을 보면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재계가 굳이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간단하죠. 본인들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을 총수를 겨냥해. 네, 이건 완전 총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수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자본주의 하지 못한 압축 성장을 하다가 총수 자본주의인데 이 총수 자본주의를 조금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공정경제 3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수가 자기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법인 사용하고 금융보험회사 이용하고 순환출자하고 사익 편취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겠다는 건데 본인들에게 지금 본인들이 불편해지니까 본인들이 옛날만큼 사익 편취 못하고 옛날만큼 지배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뭐 계속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승계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 활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난 기업 그러니까 이 그런 거를 보도를 하는 신문들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정치인들 자식 갖고 브이로그 하는 것은 조그마한 걸 갖고도 공정을 갖고 1년을 질질질질 끄는 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벌 총수 아들한테 그냥 몰빵 몰아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당연하고 그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이거 갖고 말하는 것은 좀 네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걸 보고 있으면 맞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불공정의 넘버원이 재벌 총수 승계인데 그 얘기는 홀랑 빼먹고 가장 불공정하고요. 정말 그 재계와 언론과의 유착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자, 근데 이게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별로 재계에서 반대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은 삼성그룹 문제이기 때문에 재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재계 전체 차원에서는 뭐 반대할 이유는 크게 없는 없다. 거죠. 네. 삼성도 그렇게 반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이 훨씬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다 위임이 돼 있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보험업법은 지금 그렇지 관료들을 않고 상대로 찜점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법이 이 법이고 그렇죠. 저거는 아예 명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은 보험업법은 이중 규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아예 그냥 그거를 의원님들도 그냥 뭐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도 제가 만약에 뭐 그쪽 총수 일가 쪽이라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빨리 통과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김우찬 선생님 말씀하신 얘기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서 보험업법이 상정이 되었을 때 이중규제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누군지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구체적으로 뭐 경제개혁연대에서 반대하는 조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상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뭐 이제 감사와 이사 다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선임을 했냐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분의 1 과반을 확보해야지 뭐 감사위원이든 그러니까 감사든 선임되는데 선거로 치면 유권자 총수의 4분의 1 그렇죠. 플러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건데 그 첫 번째 전체 유권자 중에 4분의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조항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나 감사위원 되려면은 그냥 출석한 주주 몇 되지도 않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과반의 찬성만 확보하면은 감사도 되고 위원도 되는 그런 식으로 상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주총을 또 산속에서 하겠구만 또. 3% 대주주 의권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탁 결정원이 이제 중립 투표를 안 해주는 상황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일부 회사에서 감사 선임에 실패를 하고 왜냐하면 발행 주식 수 4분의 1을 확보 못해서 감사위원 중에 선임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 거라고 근데 왜 봅니다. 굳이 그걸 뺐을까요? 빼면은 빼면은 너무 쉽죠. 빼면은 그 선임 못할 주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만 참석을 하고 그분들의 과반 찬성만 받아도 선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선임 못할 확률은 이제 0%로 만들어준 거죠. 아니죠, 잠깐. 아무러나 대주주의 그 지분 투표할 수 있는 한도는 3%로 제한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인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돼요? 3%라고 하지만은 네. 그분들이 참석을 하면은 그분들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네. 중에서 과반만 나오면 되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감사를 선임하는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그러니까 전자 투표를 전제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지만은 전자 투표를 행사할 주주도 별로 없어요. 그 회사들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회사들은 지배주주 일가만 참석해서 지배주주 일가의 찬성으로 감사가 선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사내이사와 집행위원과 총수일가를 감시해야 되는 사람인데 뻔히 그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따지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결사 반대고요. 국회의원님들도 요거는 통과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조항을 빼고 통과를 시킬 수가 있나요? 조항을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되는 거고요. 일부 회사가 그동안에 그 발행주식수의 4분의 1 때문에 선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내년도 주총에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3월 말에 집중적으로 주총을 개최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주총을 사업보고서 그렇죠. 제출 네. 이후에 느긋하게 그렇죠. 주총을 집중시키지 않고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주총 소집 통지도 2주가 아니고 훨씬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해서 독려를 해서 전자투표는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임을 하면 되지. 그게 상장회사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의무이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의결 정족수는 대단히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바꾸는 걸 보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거지 뭐. 그동안에 재계가 사실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재계가 이 그 3% 의결권 제한을 없애주든지 의결 정족수를 낮춰주든지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주총을 되돌리는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느라고 있었는데 그 결과 3% 룰을 하면 이제 감사위원을 못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도리어 이제 주주가 많이 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걸로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뭐 얘기를 할 의원이 있나요? 법사위요. 네. 정무위는 제가 여러 명 들어봤는데요. 법사위는 제가 없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TF를 만들고 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네. 참고로 전리민주당에는 법사위에 속해 있는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김진애 위원인데 김진애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는지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해봤는데 원하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사위가 보면 썩 재벌 개혁이나 이런 쪽에 경제 입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게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죠. 네. 여당이 뭐 거의 180석을 차지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뭐 야당은 이제 거의 지리멸렬을 한 상태였고, 이건 뭐 당연히 뭐 패스트트랙을 하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안 하더라도 뭐 패스트트랙을 이제 그 감춘 무기로 사용해서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법안 내용도 굉장히 약하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실 이거를 해야 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그분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나오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자칫하다가 통과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그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법안들과 엮여가지고 그냥 바터 당하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리어 이상한 게 이게 정부 아니면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챔피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어. 사실은 저는 대통령께서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낸 적이 있나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야당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 공정경제 3법 통과시켜야 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뭐 당신은 자유경제가 뭔지도 자본시장을 잘 모르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통쾌한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야 그러니까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상한 게요. 이게 누구도 알다시피 이걸 갖다 뭐 법무부나 기재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푸시를 했을 리가 없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는 김상조 선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청와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막상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것을 챔피언으로 얘기를 하는 대통령 이하 하다못해 김상조 실장도 그렇고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됐든 기재부 장관이 됐든 담당 부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의 챔피언이 아무도 없어. 그게 되게 이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막상 청와대 아닌데 그걸 받은 민주당의 태도가 보면은 약간 애매모호해. 이게 또 뭐야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또 그러면 원내에서 푸시를 해야 되는 게 원내 총무, 정책위 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간사 뭐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별로 의견이 없어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공정경제에 역행되는 법안들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벤처 기업에 한정되는 이야기지만 네네. 복수결권 주식을 그렇죠. 발행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일반 지주회사,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일반 지주회사도 창투사나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를 뭐 지배하게끔 한다든지. 그거 발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에 있습니다. 거기 이광재 씨 들어가 있어요? 이광재 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두 법안에 대해서. 김진표 씨도 들어가 있어요? 김진표 의원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김병욱 의원님 김병욱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다른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의 말에 의하면 네. 이 친구들이 지금 국민의힘당 의원이 아니야 싶은 사람을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말할 때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 여럿 있대요. 네. 두고 보면 알겠죠. 저는 통과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그 정무위에 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박용진 의원, 이용 의원, 오기영 의원 등 이분들을 오기영 의원. 오? 예. 누구죠? 좀 처음 이런데 근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아 예,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TF도 만들고 이 법이 꼭 공정경제 3법을 이야기합니다. 꼭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사위원회는 제가 뭐 그런 분을 본 적은 없는 것 없죠. 같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에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좀 최근에 또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인가요? 뭐 그분이 노동법 개정하자는데 구체적인 안을 갖다 말한 것 같지는 아직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뭐 이제 이 녹화를 하는 날 아침입니다. 화요일 날인데 주호영 씨가 라디오 가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하자. 소위 말해 밭하자 이런 식으로. 김종인 박사는 이제 굳이 밭할 생각 없이 별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뭐 근데 그것도 그냥 저 작전상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얼마만큼 진심을 담은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막아서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네. 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 네. 근데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거북하니까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차포 다 뺀 건데 조금 더 빼줘? 졸도 한두 개 뺄까? 뭐 이러고서는 이제 네. 갈 수도 있고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이 그러니까 재벌 재밌는 게요. 개혁이라는 게. 공정경제 3법이 언론이 그동안 되도록이면 보도를 좀 안 하고 좀 넘어갈까 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김종인 씨가 얘기를 덜컥하는 바람에 이제 숨기기가 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씨가 저거 더불어민주당이 못할 걸 정말 하겠어라고 약을 올리는 바람에 약간 민주당은 좀 입장이 곤란해진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노리시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재미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국민의힘당 안에서 이 문제를 갖고 본격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를 푸시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나마 물론 그때가 2012년도 대선 당시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경제 민주화 관련된 모임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었죠. 몇 명 그렇죠. 소수지만은.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보이세요. 그렇죠. 김종인 대표 혼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윤희숙 씨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요. 일단 뭐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게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윤희숙 씨랑 같이 KDI에 있었죠. 저는 대학원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그 연구소에 있었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알고 지냈습니다. 예. 뭐 깊이 있는 교류는 하지 않았고요. 중도 학자로서 나름 개혁적인 소리도 좀 하던 사람이라서 네.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학자로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강론에 가서는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거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뭐 알 테니까요. 이게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총수일가가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좋은 일만 하도록 네. 경영진이 좋은 일만 하도록 하는 친기업적인 법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거는 아마 본인 입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찬성을 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유야무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핑계를 열심히 찾아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예, 참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반 농담으로 사실 정당 이름 갖고 이렇게 장난하는 건 별로 경박한 행동이긴 한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민주당이 아니라 덜민주당. 덜민주당. 그러니까 막상 표를 도리어 많이 받아서 의석을 확보하더니 예. 갑자기 굉장히 얌전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통과시킬 때는 속전속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분야.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근데 이 재벌 개혁은 이제 총수와 경영진들이 회사를 잘 경영하도록 하는 굉장히 간접적인 본인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 오도를 하고 호도를 하고 거짓말하고 프레이밍을 해서 못 알아듣게 하고 통과 안 시키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껍데기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회사의 경영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정경제 3법보다 더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또는 변화에 동인이 될 수 있는 법으로 저는 집단소송법을 치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분명히 회사에도 손해가 나고
고객한테도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로 그걸 갖다 꺼려하지를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봤자 세월이 지나면서 좀 이해가 가는 게 나쁜 짓을 해도 별로 뭐 벌이 별로 없는데 예. 뭐 걸리면 조금 내고 안 걸리면 많이 벌고 뭐 기업으로서는 또는 조직원으로서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벌을 안 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걸 막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굳이 말로는 안 해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 행동을 보면. 근데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소위 제대로 된 정도 경영을 하고 싶은 경영자들이 좀 더 얘기를 할 때 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니들 그랬다가 집단 소송 당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제 크게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그러니까 좋은 경쟁에도 좋은 경쟁이 있고 나쁜 경쟁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경쟁이란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상품, 더 낮은 가격을 하는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는 경쟁이 좋은 경쟁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로 쥐어짜고 손님을 속이고 그걸로 돈을 버느냐라는 나쁜 경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쁜 경쟁을 하는데 혼자서 나는 좋은 경쟁하겠다고 말하면 바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보면은 실제로 해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공정경제 못지않게 이제 좀 이 두 가지 법 또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것의 전조로 생각을 하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펀치는 그 두 가지니까는 그 두 가지를 맞고 요번 거 이 세 가지는 또 패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보고 있으면 그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런 그 경제 개혁 입법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지난 25년간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보다 실제적으로 시민운동을 해보신 분들이 더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뭐 당연하고요. 믿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면에서 저는 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용우 의원이 이런저런 이제 경제 개혁 관련된 법안을 갖다 내기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또 지지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가끔씩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뭐 쓴소리 한다든가 이런 걸 갖고 아주 뭐 밉상이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엄청 못 살게 그러는데 그렇게 할 일은 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꽁 잡아오는 사람을 지지를 해주십시오. 말로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은 소리, 편들어주는 소리 하는 사람을 갖다 와와거리고 쫓아다니면 바로 그게 우중이 되는 아주 첩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 위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만 하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워낙 많은 우리나라니까요. 뭐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에 따르면은 뭐 무슨 얘기?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공정경제 3법은 우리나라에 진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총수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걸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고 하는 법안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계가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갑질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통과 못 시키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할 말 없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김우찬 교수를 안 지는 한 15년 되는데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못 본 게 한 14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에 뭐 전화 정도는 했는데 그새 많이 자기도 늙었고 나는 늙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예. 잘 안 되는 이 재벌개혁 운동 예. 왜 계속해서 하십니까? 재벌개혁 운동을 왜 계속 하느냐? 이거 안 하고도 뭐 할 거 많잖아요.
개혁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개혁이 안 돼서 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직도 있구나. 아유, 할 일이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는 네, 없어질까봐. 재벌 문제, 기업 지배 문제가 없어질까봐. 그럴 그럼 리가. 저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근데 기뻐해야 되겠죠. 에이, 네. 또 그렇게 하면 아닌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지 몰라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먼저 누가 저를 찔러서 물러보지 않으면 이런 경제개혁 관련된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바뀌는 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저처럼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아닌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지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은 얼마나 지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전 들어가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아니 공정거래위원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그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20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수양이 됐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할 수 있냐면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요. 맞아요. 마음을 비우고 주장을 하고 안 되면은 다음번에 또 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20년 동안 못 하죠. 그냥 마시는 공기처럼 그냥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통과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요. 네. 실망을 한 3번 하고 나면 사람이 진이 빠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진이 안 빠진 게요. 마음을 비웠으니까요. 그런 거. 마음 비우지 않으면은 재벌개혁, 소액주주 운동 뭐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운다는 것도 말이 쉽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데도 그 포커스, 그 열정을 유지한다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지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올바른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상주 교수님, 장하성 교수님,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팀원들 그 중에 한 분이 최이배 의사, 최이배 의원도 같이 했었고요. 뭐 지금 있는 이승희 국장, 이은정 회계사, 뭐 강정민, 뭐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해줬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흥이 나요. 열정이 생기고요.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더 그 같이 친구도 배우기도 정말 근데 하고요. 그것도 그 양반들도 신기한 게 어디 안 가대. 네, 그분들도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분들 사실 일당백이고요. 어딜 나가면은 진짜 고액 연봉으로 갈 수 있는 분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그냥 이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근데 약간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좋게 말하면 결속력이 강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이게 배타적인 그룹화가 되는 거는 없어요. 아니 저희가 그 오겠다는 분들을 막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좋게 저희 거절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브저버 자격으로 항상 오실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한 어디에 와요? 원래 회의에 네. 옵저버로 이제 그렇습니까? 몇 달에 걸쳐서 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희 팀원이 되는 거고 모든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비상근 중에는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이 비상근 위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겉으로 드러내놓고 저희 활동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저희 회의에도 오시고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개혁연대가 저는 이제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도 자료라든가 뭐 연구 보고서를 내면 저한테 오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내용이 충실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일반이 아마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고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가 아니거든요.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지 않고 저희가 처음부터 표명했던 게 전문가 단체다. 뭐 일반 시민들이 저희 보고서를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관련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분들은 읽는다.
그분들을 겨냥해서 저희들은 이제 보고서를 이제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성이 조금 약합니다. 저희 보고서들을 읽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특별히 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일반인들도 알고 싶고 기자들도 기사로 쓰기 쉬운 그런 굉장히 얇은, 굉장히 간략한 보고서들을 좀 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일반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기업 지배 구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 이해하기를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법학, 경제학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 뭐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기초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들을 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전문 용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갖다 넓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뭐 기자를 뭐 육성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관심을 보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주가 흐름만 보고 투자를 하지 말고 지배 구조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좀 깨어 있는 주주라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질 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를 그분들도- 들면 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보세요. 네. 우리나라 개인 주주들 대부분이 찬성했어. 그런가요? 네. 그때 그때 삼성물산 반대한- 소액주주 연대 빼고 네, 다 찬성했다는 네. 말씀이죠. 그게 그 당시에 반대했던 데가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얼라이언스를 빼놓으면 국내 기관 투자 중에서는 아무 데도 없었고 어쩌다 이제 우리는 하나투자증권은 네. 트레이딩 어카운트에서 조금 갖고 있던 거를 이제 갖고 와서 반대를 해서 유일하게 내가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근데 근데 나머지 개인 투자 중에서도 거의 아마 개인 투자 지분 중에 한 8, 90%가 찬성을 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러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의 분식회계 시세 조정 관련해서 거기에서 밝혀진 소장에 의하면은 삼성증권에서 고객들에게 찬성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물론 아니 뭐 그것도- 삼성증권만 그랬나 다른 증권사들 네. 다 나서서 했어요. 예, 예. 예. 그 당시에 그 왜 김상조 선생이 그 주주 권한 유지하기 위해서 일중가를 갖고 있었는데 동원증권인가 뭐 동원 무슨 증권인가에 거기서 김 선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찬성해 달라고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랬으니 뭐 일주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전 하여튼 뭐 조금이라든 뭐 나아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혹시 나중에 이제 이게 뭐 댓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좀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동안 전문가 대담을 할 때 이제 꾸준하게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했지요. 근데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으로 뭐 대단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의견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원 의식 조사를 해놓은 걸 보면 대부분의 당원들은 우선과제로 그 종합부동산세를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대담이라는 것이 저런 나름대로 대중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당원만 하더라도 별로 교육이 잘 안 되세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경제개혁 문제는 부동산은 비교적 자기한테 실생활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나머지 이제 경제개혁에 관련된 것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예. 자기한테 잘 안 오고 5가지 법안 중에 이제 아주 와닿을 것이 집단 소송인 거죠. 이제 담합을 해서 뭐 우유 가격을 올려서 누군가가 집단 소송을 한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일부러 특별히 빠져나가지 않는 한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소송의 원고가 되는 네. 거고 승소를 하면 돈도 그러니까 받을 수 훨씬 있습니다. 펀치는 공정경제 3법보다 집단 소송이 맞습니다. 훨씬 세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일상 생활과도 관련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에린 브론코비치인가?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프리티 워먼에 나왔던 예. 그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줄리아 로버츠요. 줄리아 로버츠. 이 나이가 들면 별게 다 생각이 안 나요. 특히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변호사 회사의 패러리갈로 일하면서 그 환경을 해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갖다 이끌은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집단 소송법이 바로 그런 건데 엄청난 미국 사회에서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지나친 권력을 억누르는데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법이 지난 한 3, 40년 미국을 생각을 해보면 집단소송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이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온다. 네.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서 또 홀랑 또 모든 근육은 다 빼버린 법이 될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런 경제개혁 관련된 것을 갖고 대담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열린민주당 TV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TV인데 저희 당 당원들이 이런 쪽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누구를 나쁜 놈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그놈 때려잡자, 검찰 개혁하자, 뭐 언론 개혁하자,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적이 생길 때 신이 나시는 분들이 되나 가지고 이런 거를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게 들으실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이 재벌 개혁에 관련돼서도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재미없어 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방송이라는 게 당원을 모으고 그러니까 단순 교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큰 그림으로 치면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중교육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원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당원과 후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주제라서 그동안 제가 피했는데 공정경제 3법 정도는 그래도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명색이 법사위에 위원이 하나 나가 있는 당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김진애 의원이 이 문제 갖고 뭐 활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